안녕하십니까. 정별 변호사입니다. 와, 제가 2020년하고 2021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해서 유튜브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렸던 거 외에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번 학기가 좀 신기하게도 굉장히 휴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강을 한 차례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한 차례, 그러니까 15주차가 원래 보강주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한 주는 도저히 보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종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올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새롭지 않나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예전에 제 사무실하고 좀 다르죠. 제가 이제 법무법인 로고스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로고스에 있는 회의실이고, 저희가 회의실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강의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작은 회의실로 제가 자리를 옮겨봤어요. 너무 반갑고요. 되게 오랜만에 강의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 한번 비정규직 관련해서 얘기해 볼 건데 다양하게 좀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좀 핵심되는 부분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안 보시면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비정규직하고 관련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이 어떤 것이고, 또 종류가 뭐가 있는지, 또 비정규직을 규율하는 법률은 그럼 뭐가 있는지,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은 무엇이고, 판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아주 간략히 얘기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제 논문 주제가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딱 나오면 굉장히 신나고 할 말도 많고,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진호위 가가지고 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소송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비정규직이 많고, 종류도 너무 많고, 또 법리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확립이 됐는데, 또 어떤 부분은 아직도 이 부분이 좀 아쉽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구하거나 실제로 이제 수행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게 강의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해볼 거고요. 그 외에도 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여러 가지 많아요. 정말로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봐야 되냐라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여유가 되면 다음번에 한번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올려드린 3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몇 년도 기사예요? 굉장히 옛날 거잖아요. 2012년 기사예요. 여기 보면 369 이렇게 이제 용어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보시면 실업자 300만, 자영업자 600만, 비정규직 900만. 그러니까 벌써 2012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최초로 파견 근로자에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IMF가 오게 됐잖아요. 저도 이제 그 세대를 겪은 세대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어려워졌고,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뭐 많은 필요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그런 험난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기간제법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런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비정규직이 가지는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고용의 불안이라든지 차별적 처우라든지 이렇게 뭔가 계속되는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고용의 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 볼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2012년에 막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4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이전에 2010년도의 얘기인데요. 벌써 2010년도에는 300인 이상 기업의 41%가 사내 허도급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의 현황 결과 조사를 봤더니 무려 41%가 사내 허도급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제가 논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야 라는 것들이 과연 맞냐? 왜냐하면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근로자 파견에 관한 것들도 제한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업종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연한 것들을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었던 반면에 그 옆쪽에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뭐 교섭은 어떻게 하지? 단체 교섭에 관한 문제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기업에도 손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원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라는 논리가 벌써 2012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낯설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렇다면 이런 논의가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지금 계속되는 문제는 뭔지를 잠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019년에 17년에 발생했던 것인데, 사실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근데 보시면, 뭐 연금이라든지, 뭐 퇴직금, 상여금, 그다음에 수당, 휴가, 훈련 다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임금이 정규직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고, 산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하는 게 이제 2배나 된다라는, 이렇게 뭐 비정규직을 포함한 간접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2019년 문제고, 2024년을 향해 온 2023년에는 어땠나 현황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전히 정규직하고의 격차는 166만 원이나 나는 거예요.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저히 해소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면 어떤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이제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비정규직이 뭐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10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거죠.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법에 노동법이 있을까요? 없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실제로 찾아보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찾아보면 노동법이라는 법전은 따로 없어요.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관계조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죠. 최저임금법이라든지. 하지만 노동법이라는 건 없어요. 노동법은 이제 학문상, 단학상으로 만들어낸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게 실은 법률상의 비정규직 이렇게 있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그런 근로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로조건 보장 수준이 조금 낮은 근로자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기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 조금 작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을 통칭해서 비정규직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해 왔던 거잖아요. 가장 좁게는 협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9 to 6,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보다 작은 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다양한 기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 있다 보겠지만 우리가 원래는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근로를 제공하잖아요, 근로자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따로 있는 거죠. 사용사업주라는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하고 그 다음에 이분 말고 이분 말고 이 옆에서 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 제공하잖아요. 이따 볼 3명 관계 그렇게 약간 독특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규정된 작은 유형의 근로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광의로는 이제 특수 고용 근로자, 우리가 특고라고 많이 했던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캐디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비정규직일까? 어디까지 봐야 되지? 플랫폼 근로자들, 프리랜서들까지 다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나? 근로자성이 어디까지일까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사용기간이 경과되면서 무기계약제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신분은 그런 사회적 신분이 아니고 지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위의 변동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뭔가 차별적인 처우를 당하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격차가 조금 있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리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차별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차별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를 먼저 볼게요.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는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2조를 먼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여러 일정한 계약 기간을 정하고 이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좀 다양한 곳에서는 이제 일단은 3개월을 먼저 체결하시는 분들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일종의 수습처럼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습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우리가 같이 잘 일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이상을 체결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간이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정한 사유라든지 아니면 기간의 길고 짧음 또한 명칭, 즉 계약직이라든지 촉탁직이라든지 일용직, 계약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떤 명칭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해서 고용됐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 왜 우리가 생각하면 기간제는 약간 조금 정규직보다는 조금 덜 어렵고 조금 쉬운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기간제로 굉장히 짧게 해서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핵심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도 매우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제 예외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면 실제로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이제 뽑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문계약직 이렇게 해서 뽑기도 하고요. 꼭 그런 명칭은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하고 사용 기간인데요. 이 법률에 보면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제4조 1항인데 사용자는 2년이에요, 2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3개월, 6개월, 뭐 1개월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 기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든지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결혼이 발생해서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을 때 등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죠.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뭐 1년, 2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년, 5년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근로자는 이 업무를 위해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업무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딱 적합한 분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 싶다. 그런데 뭐야 기간제법에 2년이잖아. 그러면 이 2년을 또 경과하게 되면 이게 2항 보시면 2년을 초과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된다. 즉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럴 때 예외 조항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두는 경우 예외이고요. 그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파견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결혼이 딱 발생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는 또 그게 2년을 넘더라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는 근로자가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죠. 이것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인데 여기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잖아요. 그래서 정년이 있어요. 정년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그만두시지만 옛날에 그 정년
이셔가지고 그 연세에 그만두시는 거하고 지금 정년하고는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당연히 일을 더 하실 수 있고 또 일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권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하길 원하시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해서 근로 제공하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령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5호에 보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실업 대책 등 뭐 이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할 때는 또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부설 연구 기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박사학위 소속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통계청에서 이제 보면 그 한국 직업 표준 직업 분류가 있거든요. 거기 대분류 1, 2,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속돼 있고 급여는 얼마 이상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은 2년으로 한정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2년으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꽤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규정을 두어서 이때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서로 상호간에 양해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예외 규정을 두게 된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 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데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용자가 1항 단서, 지금 본 예외 조항 있잖아요. 요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똑같은 거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까 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이 근무한 모든 기간이 다 통틀어서 적용이 되는 것일까?에 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 아까 그 예외 조항의 대통령령에서는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로자가 2년 이상을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이 단시간 근로자로는 한 6개월을 근무하셨고 나머지 한 1년 7개월 정도를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단시간이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로 하셨던 거예요. 그 이제 그만두셨죠. 그랬더니 이제 그 갱신이 안 돼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분이.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 이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은 단시간이긴 하고 뭐 1년 7개월 일했지만 2년 넘었잖아. 그러면 나 무기계약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고다. 왜냐면 내가 이미 2년 경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기간 종료로 그만두게 할 수가 없는데 회사가 나를 그만두게 했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약이 이제 없다라고 하면서 그만두도록 한 것은 해고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렇게 진노이라든지 중노이라든지 막 이렇게 법원에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막 대립이 됐거든요. 근데 결국 재판부에서 뭐라고 봤냐면 봐라. 기간제법이 예외 조항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 예외 조항에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렇다면 그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니까 2년이 안 돼요. 1년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기간이 꽤나 길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선 기간이 단시간 근로자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외 조항 있잖아요.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유들이 있어요. 내지는 뭐 육아휴직을 다녀온 분들의 대체에 되는 그 기간 동안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전문적인 업무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5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사용 사유하고 사용 기간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파견이 있다 보겠지만 파견은 사용 업종에 관한 제한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는 사실은 제한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아요.
정규직에 대한 예외적인 고용 형태 아니냐. 왜냐면, 어쨌든 간에 내가 3개월 계약을 하고, 이제 나머지 3개월을 더 일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용이 불안정하냐. 그러면 근로자의 삶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정하게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영계는 오히려 사용 기간을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견해들도 예전에 취하셨던 적이 있고요. 현재는 2년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기간 제한만 두고 있고 사유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용기간 초과됐을 때 법률 효과는 뭐냐? 우리 아까 봤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간주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간제법은요, 이제 기간제 근로자의, 그러니까 전환됐어요.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면 이 근로자가 어떤 근로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의 불비라는 것이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연구를 좀 해왔었는데요. 견해를 드리겠어요. 없으니까. 법에 없으니까.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이야. 어쨌든 무기계약직 전환됐으면 정규직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 행정 해석이 있는데 무기계약 간주 시의 근로조건은 단체 협약이라든지 취업 규칙이라든지 또는 이제 근로계약이나 합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르되 이제 뭐 더 높게 하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제한을 두고 있어요. 뭐냐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이제 이런 거죠. 고용이 불안하니까 막 이제 가가지고 무기계약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렇게 상의를 좀 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하고. 그럴 때 사용자가 아 그래? 그럼 내가 너 계약 연장해가지고 무기계약서 전환해줄게. 다만 너 어차피 계속 안 잘리고 일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에게도 뭔가 뭐 좀 이렇게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임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안 되고 그냥 근로조건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는 건 맞는데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에 나오죠? 제가 지금 방송이라,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정부기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무기계약서 전환됐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때, 무기계약서 전환됐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면은 정년까지 계속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안심하는 게 보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냐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무기계약직 전환할 때 내부 규정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규정이 예산이라든지 뭐 사업부의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정당하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과연 정말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맞냐라는 의문들이 조금 다수 존재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간제 근로자하고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갱신기대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고인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죠. 기간제 근로를 우리가 했어요. 기간제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 3개월. 그래서 지금 5월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 5월부터 3개월까지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해고가 아니라 그냥 기간 종료로 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근로자가 반드시 이 계약을 갱신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실무상 보면 채용 공고에 이제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이런 업무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뭐 갱신이 되고 또 이렇게 전환이 될 수도 있다 정규직으로 이런 그 규정을 예전에 많이 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는데, 뭐 1년 계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는 거죠. 1년 동안 근무가 가능, 뭐 이렇게 해놓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한 달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갱신하지 않는 경우들, 이럴 때 과연 갱신기대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로계약서에도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종료로 종료된다. 뭐 이렇게 한 계약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계약서나 단체협약이나 뭐 취업규칙 등에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약간 혼선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5번을 갱신을 했는데 6번째 이제 사용자가 안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해고야? 아니면 그냥 기간 종료로 끝나는 건가? 사용자도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 기준을 좀 두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기간제 근로인데 기간제 근로계약이 일정한 계약 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정함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는 등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대법원은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이 계약이 갱신될 거야 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채용할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약 기간이 1년이지만 그러니까 쓰는 거 있잖아요. 계약서 작성하는 기간이 1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정규직을 채용을 한 것이고 당신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년 이후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다. 그리고 뭐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채용 공고에도 나와 있었고 관련 규정이라든지 근로계약서에도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라고 하면 조금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굉장히 예민한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분에 대해서 계속 근로를 이제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계속 체결하는 거예요. 3개월, 3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행인데 어떤 거냐면 이 나랑 비슷한 업무 아니면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나랑 근로조건이 유사한 분들을 근로 형태를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긴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말고 본인들이 원해서 사직하시는 분들 말고는 전부 다 계약이 갱신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이제 몇 개월 단위로 체결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어떤 관행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됐어요. 이따 팔려보겠지만 인정이 됐어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첫 번째 학설은 갱신 거절의 경우에는 해고 제한 범위가 유출 적용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갱신 거절은 부당 해고와 동일하다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둘 다 조금 애매하잖아. 법에는 없으니까 갱신 거절은 그냥 불법행위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라고 하시는 견해들도 있었거든요. 20페이지 판례를 잠깐 보면 관련된 이제 법리가 첫 번째로 나오죠. 같이 볼까요?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되고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된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법률은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외우면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원칙을 먼저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에서 갱신기대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기간이 종료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간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거지 해고가 아닌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외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게 꽤 많았거든요. 그렇거나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라든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는 실태, 그리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우리가 종합해보는 거죠.
그럴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이제 갱신될 거다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사용자가 이 정도 신뢰가 있는데 아니 규정도 있지, 네가 얘기도 했지, 뭐 여러 가지 관행도 있지, 다 있잖아. 그런데 지금 갱신을 거절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인정이 되는 순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예전의 근로계약이 갱신을갖고 동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21페이지 같이 보시면 원고하고 보조 참가인. 여기 아시죠? 이제 참가인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민사? 아니죠. 행정소송이잖아요. 진호위 갔다가 재심판정 취소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이겠죠. 자, 이 각 채용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시에 최종 평가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고는 실적을 평가해가지고 참가인인 그 이제 근로자가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었거든요. 보통 이제 뭐 70점, 80점 요 정도를 커트라인으로 보는데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자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갱신 거절 이전까지 이제 예전에 그 근무 기간을 포함했던 8차례 갱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굉장히 길지 않아요?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갱신 거절 직전에 원고하고 참가인이 체결했던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에 시행 중이던 전문직 직원 운영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근무 실적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 평점이 75점 이상이다. 그럼 연장해야지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볼 때, 이 정도라고 하면 규정도 있고, 관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참가인과의 계약을 갱신했던 것들도 있고, 봤을 때, 이 정도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갱신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야, 라고 판단했던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어렵진 않죠. 뒤에 잠깐 보시면, 22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야, 무려 10개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기억나요? 우리 그 전에 수업할 때, 그 근로자성. 근로자성 인정할 때 10가지 요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외우긴 해야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나부터 10가지 외우기보다 이해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시의 사정 같은 경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나 갱신할 때 문서를 줬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업무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촬영하는 업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업무는 이제 이 사업장에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사업장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예요. 그리고 핵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분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업무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업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업무가 상시적이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갱신 비대권이 조금 더 인정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서의 지위라든지 업무의 성격, 그리고 당사자의 주관적인 태양 등 뭐 10가지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정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근로자 생활 때랑 똑같은데 몇 개는 인정이 되고 몇 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판례가 이 정도면은 기간제로 갱신 기대권이 있겠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 갱신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한이 없는 계약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럼 이거는 갱신 거부는 해고예요. 그죠? 근데 기간 만료 후에 갱신 기간 계속 기대의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요 정도 되면 해고 법률을 유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성이나 갱신 한도성 이렇게 봐가지고 계속 그 고용을 이 정도는 별로 안 해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고용 종료로 기간 만료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해고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로자도 굳이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사실은 뭐 기간 종료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사직서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그냥 우리가 합의하에 기간 종료로 마무리한다라는 뭐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로 보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 그리고 기간제 정말 쟁점이 많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그럼 오늘 수업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이제 파견 근로자로 넘어가 볼 거예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데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 제가 요거는 여러분 이제 수업하면서 가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명 관계인데 이제 원래는 근로자 사용자끼리 이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로계약을. 그러면 근로자는 이쪽 사용자한테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 파견은 조금 다르죠. 하나가 더 있잖아요. 3명 관계죠. 그래서 근로자랑 사용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에 사용사업주라고 해서 실제로 일을 시키지만 뭔가 임금 지급은 하지 않는 근로자가 한 명 더 있는 거잖아요. 삼각형의 관계라는 거 기억 한번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해요. 근로계약 체결하죠. 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은 이 밑에 여기 생각해보세요. 요 사용사업주에게 일을 제공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견 사업주하고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4페이지 보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렇게 삼면적인 당사자 관계이다라고 머릿속에 잠깐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파견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감독, 지휘명령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한이 있어가지고 파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보통 우리가 도급으로 처리를 많이 하는데 그때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명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겼을 때에는 불법 파견, 위장 도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굉장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는 하죠. 여기에 관해서 판례가 하나 있어요. 보면 이 협력업체 직원이 과연 불법 파견인가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소를 제기하고 4년, 3개월 만에 판결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근로자 파견에 대해서 이제 파견 업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우리 26페이지 잠깐 볼까요? 26페이지 보면 이제 그 파견법에 따르면 제한이 있거든요. 업종 제한이 있어요.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여러 개 업종에 대해서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업종, 허용되는 업종이 아닐 때에는 민법상 도급계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제한되는 업종이고 도급이라고 했는데 나는 업무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럼 이거 불법 파견이야 라고 소송을 제기하셨던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업체가요 업무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새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새 집이니까 내가 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어요. 예쁘게. 그럼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이제 인테리어를 맡기면서 돈도 드리고 언제까지 해주세요라고 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안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간혹은 가서 확인도 해보죠 한번. 여기가 잘 됐나? 그러니까 뭐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업무의 특성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업무 지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지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판단 기준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 26페이지, 27페이지에 잘 명시해 두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구나. 그리고 이 정도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리지 않는 이유 아시겠죠? 이게 업종도 나오고 지금 업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라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파견 가능 업종은 뭐가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5조를 보시면 제1항 볼까요?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는 업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파견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이나 질병이나 부상 같은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갑자기 결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계속 안 돌아올 것은 아니고 이 기간만 조금 지나면 잘 회복하셔가지고 돌아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시겠죠? 이 법문의 구조를 아시겠죠? 첫 번째로는 제한이 있다. 그런데 예외적일 때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한 업무들이 있다라는 거 지금 2항에 얘기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게 있다는 게 3항이잖아요. 보시면 1항에 건설공사, 2항에 항만, 철도, 농수산물 유통 등, 그죠? 그 다음에 선원법, 산안법,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상 업무가 있어요. 이게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에 관한 것인데 굉장히 많죠. 예상외로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업무 사이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 파견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찾아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보시면 뭐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업무라든지 행정, 경영, 재정 전문가, 그리고 특허 전문가, 뭐 기록 보관원, 번역, 창작, 영어 연구 이런 거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거 되는구나. 요 정도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파견기간 제한의 문제거든요. 아까는 업종 제한이었죠. 업종 제한은 기간제는 없었지만 파견근로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기간제하고 똑같이 파견기간 제한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원칙인데 아까 기간제 2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업주하고 사용 사업주하고 파견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파견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에는 1회를 연장할 때에는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기간은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면 이때에는 2년을 초과해서 파견 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는 기간제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5조 2항, 그러니까 출산, 질병, 부상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할 수 있었잖아요. 제한이 없어도. 근데 이때는 이 사유가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이면 돼요. 그리고 2호에 보시면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 기간 3개월이거든요. 여기 기간 3개월 길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기간은 3개월이고 다만 이제 이 사유가 계속돼요. 그리고 파견 사업주라든지 사용 사업주라든지 파견 근로자가 3년간의 그 관계 있잖아요. 그 세 분이 합의를 해요. 그러면 3개월의 경우에 딱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제 예민한 부분이라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또 굉장한 메인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업종 제한 어긴 경우. 두 번째는 그 파견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5조 3항, 6조 2항, 6조 4항을 위반해가지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당연히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7조 3항 위반했을 때거든요.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 즉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도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만 읽어보시겠어요? 3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 제가 오늘 강의를 지금 거의 한 5시간째 하고 있다 보니까 목이 살짝 약간 상태가 좋지 않은 거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업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견 기간이 도가되었거나 불법 파견, 그러니까 안 되는 업종에서 도급을 줬는데 도급 업체가 업무 실수했다거나 이런 경우 문제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 있는데 과연 그 효과가 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2년 이상 사용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법률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것이죠. 법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인데 이 과태료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판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알긴 알겠는데 이 직접 고용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애매한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법원이 고용의사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또 다른 분은 아니 이거 업무잖아 하는 채무인데 어떻게 간접검제를 하니 손해배상만 가능하지 않아? 아니면 공법상 의무에 불과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파견 근로자가 직접 고용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판례 한번 볼게요. 대법원 판결인데요. 파견 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업상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사업주하고 파견 근로자 사이에는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그죠? 임금, 그죠? 우리 항상 여기 관련된 건 임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파견 근로자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걸 할 거냐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막 여러 가지 앞에서 기사를 막 봤잖아요. 거기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임금 차별 너무 심하다. 그리고 뭐 교육훈련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간제 혹은 파견 근로, 단시간 근로자, 즉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8조 한번 보시면 1항에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항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되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다만 당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중요한 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허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이제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뭐 직군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판단에 관한 경우 최근에 파견 근로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거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앞에서는 기간제하고 단시간 근로자 맞잖아요. 파견 근로자도 마찬가지인데 파견법 제21조에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비슷한 거예요. 자, 보실까요? 1항에 보시면 파견 사업주하고 사용 사업주 신기하죠? 우리가 원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 모든 이제 의무의 주체는 사실은 그냥 사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이 모든 의무와 책임을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용사업주라는 굉장히 새로운 사업주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밑에. 실제로 이제 업무를 시키고 지휘 감독을 하는. 그렇다고 하면 이 차별에 관한 처우에 관한 것들도 이 사용사업주도 같이 부담한다라는 게 이제 규정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2006년 12월에 기간제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훨씬 전부터 있었지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아까 차별 관련된 시정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보시면 제 구조에 어디다 한다고요? 제가 어디 위원회라고 했죠? 네, 지방노동위원회잖아요. 그래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라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파견 근로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있는 거죠. 차별 시정 신청에 관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비정규직하고 비교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보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비교 대상자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별 유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비교 대상 근로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데 이걸 우리가 비교 대상 근로자라고 해요. 보시면 어떤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의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거죠.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동일한 업무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범위나 책임이나 권한 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는 차별적 처우가 뭔지를 한번 잠깐 볼 건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그러니까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차별적 처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불리한 처우라고 하면 사용자가 임금이라든지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좀 다르게 처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를 하고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방법이나 정도 등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도록 대우하는 것을 차별, 즉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때는 사실 개별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불리한 처우의 내용하고요.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로 삼은 사정,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의 결정 이런 것들 조금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최근 사례인데요. 하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해외 법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제들을 좀 도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비해보자라는 논문을 좀 여러 차례 내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동일 유사한 근로자.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별적 처우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즉 부재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고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업장에서 호봉직 정규직 보조원이라는 직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급과 같이 이 근로자 A가 동일 유사한 업무들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분만 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업무를 했던 저분들은 수당을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네? 또 이거는 차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시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 비교 대상 근로자를 제시를 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B랑 C라는 근로자였거든요. 이 B랑 C라는 근로자가 비교 대상 근로자였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방노동위원회가 이걸 보고 기능직 3등급 350 정규직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선정했던 근로자 말고 다른 직급에 있는 근로자들이 비교 대상 근로자다라고 확인을 했던 거예요. 직권으로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비교 대상 선정에 적법했다라고 보면서 비교 대상 근로자의 선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본다면
차별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에 나갈 수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으면 아예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 시정 제도를 통한 근로자 구제가 미흡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이 제도의 취지라든지 직권주의적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인이 일단 주장을 했을 거잖아요. 아까 B랑 C에 대해서 그 근로자하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서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던 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노위나 진노위가 인정했던 그 사례들에 대해서 비교 대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봤던 판례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종래에는 근로자가 제대로 이제 주장을 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차별적인 처우에 판단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진호위나 중노위가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확대가 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의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볼까요? 오늘 거의 이제 끝으로 향해 나가는데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파견 근로자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거는 차별적 처우에 시정이 안 되는 걸까? 그것도 좀 불합리하잖아요.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여기 우리 41페이지 잠깐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일단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종, 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돼서는 안 된다. 아까 나왔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개정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죠. 일단. 근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에서 동종, 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 형성해야 되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로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무조건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데 다만 이와 같이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자체적으로 형성했어야 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예를 들어 정할 때는 약간 강요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기업이.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정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이 간주되는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런 근로조건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례 지금 제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드리긴 좀 어려운데 보시면 직접 고용할 때 적용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요즘에 판례의 경향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여기 보시면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라든지 아니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의 체계, 즉 고용 형태라든지 직군에 따른 임금 체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파견법의 입법 목적이나 공평의 관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 이거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밑에는 사실관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했고요. 자, 마지막. 오늘 진짜 마지막이에요.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아주 잠깐만 간단하게만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요. 기간제에서 전환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건 매우 좋은 거죠. 그죠? 그렇지만 승진이라든지 보수 체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규직하고는 다른 혹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근로조건을 보장받는 근로자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면 준정규직이라고 할까? 아니면 정규직은 아니고 중간 정도 단계니까 준규직이라고 해볼까?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통합되고 있죠. 굉장히 오래됐죠. 무기계약직의 발생 배경을 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과거에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들을 대대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콜센터 상담원 같은 분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근로 조건이 조금 나빴잖아요. 이런 그 근로 조건을 비정규직으로 고착화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근로기간에 정함만 있을 뿐이고, 없을 뿐이고,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만 없을 뿐이고, 일반적인 정규직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근로조건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그러니까 호봉에 이렇게 상승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최근에까지도 계속 소송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봉, 그러니까 수당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무늬만 정규직이지 사실상의 비정규직 아니야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관한 시정의 첫 판결이 언제 있었냐면 2016년 6월 15일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케이스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나오죠? 이 회사에 대해서 업무직 또는 연봉직이 된 중규직 직원 97명이요. 회사를 상대로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 이런 걸 전부 다 정규직에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우리한테도 달라! 라고 했을 때 이제 결국은 그럼 이건 차별이 안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급해라 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회사는 보수 규정만 달리 적용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일반직과 업무직 등 모두 동일하게 취업규칙이나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업무 분장도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거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용 절차라든지 방법, 그러니까 뭐 부서상 보직이라든지 직급 승진 가능성 전혀 어떠한 차이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해서 무효다라고 판결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긴 하지만 우선은 판례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판단을 했다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받기가 어려워요. 명확하게 기간제법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무기계약직은 기간에 정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근로기준법 있잖아. 근로기준법 6조에는 뭐 이렇게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면 돼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볼까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정말로 근로 형태잖아요. 기간제나 정규직이나 이런 형태, 무기계약직 등이 이게 사회적 신분이라고? 과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과거부터 내려왔던 사회적 신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아닌데 이거를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 그거는 제가 시간이 좀 있을 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인정했던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굉장히 작년에 나왔던 중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요즘 계속 그런 게 많아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인가,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수당을 줘야 되냐, 안 주면 이거 차별 아니냐라는 부분이었는데 2023년 9월에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차별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54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기간제 근로든 이런 고용상의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인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근로기준법 6조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다. 그리고 차별인지 판단하려면 두 집단이죠.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집단, 이 비교 대상의 집단에 동일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집단하고 공무원 집단의 차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두 대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청렴과 종교 중립, 정치운동 금지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노동삼권이 제한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보수 체계라든지 이제 근무 체계 이런 것들이 일반 근로자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공공 부분에서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차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인지를 좀 보고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번에 조금 연구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기계약직은 정말 할 말도 많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조금씩 정말로 비정규직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 사례들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법률이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실 거잖아요. 졸업하시고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실무에 나가시게 될 텐데 그때 같이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같이 하고 또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한 학기 동안 마무리는 아니지만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강의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제 학생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서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달이면 방학하고 시험도 보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세우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들 잘 진행되기를 제가 마음 깊이 바라고 있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또 수업 시간에 만나는 것으로 해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